제가 그래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기록들을 보면 정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증명되진 않잖아요. 작은 단위는 빼고 국가로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어디에도 그 국가가 존재했음을 모르는 국가도 있어요. 많죠. 아, 그래요? 굉장히 많죠. 특히 작은 나라들, 군소국가들은 나라 국자로 써 있는 나라들, 기록에만 남아있는 국가들도 많고 활동 범위나 또 시기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고고학적으로도 뭔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력들도 굉장히 많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국가 초기에 발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압록강 중류역에서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했거든요. 주식회사 뭐로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점점 주변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하나하나 다 아우르게 됩니다. 백제나 신라도 다 마찬가지고요. 객관적으로 몇 년에 누구랑 만나서 어느 지역을 이제 병합했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지 않고 설화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나라에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세력이 우리한테 항복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이야기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모신앙이라고 하는 고구려 3대 대모신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여를 정복했다고 해요. 기록상. 근데 부여를 정복하려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의 누굽니다 라고 하면서 대모신앙의 부여 정복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북명 사람 괴유라고 합니다. 북쪽으로 부여를 정복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가서 부영의 머리를 배우겠습니다 라면서 참여를 해요. 이게 이 사람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괴유라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부영의 머리를 베거든요. 이야기 앞뒤가 딱 맞아요. 문제는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적곡 사람 마로입니다. 저는 긴 창으로 가져가서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요. RPG에서 파티 모집해서 가는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맞아요. 네, 가면서 막 여기저기 붙는 거예요. 비루스과에 다다르니까 웬 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솥으로 막 밥을 지어 먹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솥 저희 집안 물건인데요. 제가 이 솥을 지고 전쟁에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 그럼 너는 성씨를 솥을 지고 있다고 해서 부정씨라고 해라. 성도 지어줘요. 네, 그러면서 같이 갑니다. 솥 지고 갑니다. 진짜 RPG인데? 네.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부여를 결국 정복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도 뭐 개마국, 구다국, 내구국 사람 뭐 상수를 만나서 뭐 그 동생을 또 뭐 항복시켜서 데려오고 뭐 이런 되게 소소한 사람들이나 뭐 조그만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해서 모으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국가가 어디 있었냐,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밝히기는 어렵죠. 구체적으로 어떤 길로 갔는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옛날 지명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네네. 다만 고구려가 초기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 이런 세력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으로 정치체 이름을 확인되는데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잘 안 되는 사례 너무나 많고 심지어는 거대한 제국들도 사실 확인이 안 됐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국들은 모험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을을 지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국인데 확인이 안 된다고요? 이제는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이를테면은 그 이집트 신왕국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었던 히타이트도 사실은 진짜 오랫동안 몰랐어요. 실체를. 기록으로 확인이 돼요. 케타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성서의 기록에도 나와요. 뭐 해쪽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바세바의 원래 남편이었었던 우리아가 해쪽 사람이다. 혹은 막벨라 동굴을 샀는데 그 동굴을 판 사람이 또 해쪽이다. 성서에 간간히 등장을 해요. 근데 이집트에도 기록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19세기 동안 기록이 나오니까 근데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되게 그냥 조그만한 도시국가였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19세기 후반부터 1890년대부터 휴고 빈클러가 지금 오늘날 히타이트의 수도인 하투샤에서 발굴을 시작해요. 엄청난 유적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1906년에 점토판까지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서 그 조약문이 있었던 거고 흥미로웠었던 거는 점토판을 보니까 크게 두 개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하나는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카드어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19세기 중반에 해독이 되거든요. 아카드어는 읽을 수 있는데 역시 쐐기 문자로 점토판에 쓰여져 있는데 읽을 수 없는 문자가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언어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1915년에 크로준이라고 하는 학자가 드디어 해독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이제 아카드어처럼 세머 계통이 아니라 인도 유럽어적인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과 관련된 언어였고 그게 오늘 히타이트어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히타이트 역사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지. 이게 20세기 들어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엄청 반복되는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으니까 비교 분석을 해서 그리고 점토판에도 하투샤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히타이트 실체가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원래 기록에서 확인되는 몇몇 지역들에 대한 발굴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일찍 밝혀졌죠. 요즘에는 AI로 카메라를 비추면 막 얘가 막 분석을 하잖아요. 지금도 아예 요만큼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자가 있어요. 인더스 문자도 그렇죠.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문자만이 아니라 또 이집트 라이벌 중에서 19왕조는 히타이트인데 18왕조의 라이벌은 미탄이거든요. 미탄이도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형 왕국이었어요. 수도가 어딘지 아직도 몰라요. 기록에는 나와요. 와슈칸이라고 하는 수도 이름이 너무너무 많은 기록에서 나오는데 여기가 딱 와슈칸이다 라고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큰 제국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곳과 이렇게 겹쳐져서 여기서 나오는 유물들과 여기서 나오는 유물들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지역인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으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와슈카니의 유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유적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없고 또 여기가 시리아 지역이다 보니까 오늘날 정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규모 전격적인 발굴이 쉽지는 않은 지역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근동도 그렇게 누구나 알지만은 모르는 게 많은데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밝혀지는 게 오히려 드물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정도가 이제 나오고 가야 나오고 옥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를 좀 해서 약간은 밝혔는데 가장 신비로운 나라가 부여예요. 부여. 고고학적으로 거의 안 나와요. 하긴 부여는 정말 이야기만 들었지 뭐 예. 부여하면 떠오르는 뭐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사실은 부여의 수도가 현재 길림성, 길림시에 있거든요. 거기에 산성, 모아산이라는 산성도 있고 그분도 발굴했는데 이게 발굴했던 보고서가 안 나와요. 그리고 문제는 수도 몇 개 무덤 나온 거 이외에 주변에 나오는 거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1세기 때까지는 있어요. 근데 원래 고구려가 되게 작았었고 부여가 컸는데 부여를 잠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부여가 진짜 전성기였었던 서기 2세기부터 4세기까지 거의 200년 동안에 부여 관련 적이 전혀 없어요. 웃기는 게 광활한 만주벌판이라고 하는 보통 성화강 그 유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부여뿐 아니라 유적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5세기 이후에만 유적이 나오기 시작해서 안 나온 거예요? 아니면 많이 안 팠기 때문에 횟수가 부족해서? 물론 안 파서 안 나올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서기 1세기까지는 많이 나오고 서기 5세기 이후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유독 거기만 딱 텅 빈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하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골고루 안 나오면 다 이해하겠는데 우리 알고 있는 말갈 유적들이 5세기부터 막 커져요. 근데 실제 부여는 그러면 역사로 보면은 엄청나게 강성했었거든요. 전혀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추측하고 찾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아예 다른 곳에 부여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은 게 초기 부여가 있어요. 초기 부여는 잘 나와요. 중기 이후의 부여가 아예 없어요.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여일 것이다라고 하는 성들은 몇 개 있는데 예. 시골하고 토기를 봐도 그 이후에 부여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아니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예 위치를 잘못 파서 없다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위치도 맞고 여기에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유물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고학적인 공백이 되게 많은 게요. 정말 다 알고 있는데 미스테리한 데가 또 있어요. 남흉노. 흉노가 한나라 때 싸울 때 보면은요. 북흉노는 완전히 그냥 마지막까지 한나라랑 맞서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흉노는 북흉노와 남흉노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중 되면 남흉노가 한나라에 부의를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북흉노를 무너뜨리죠. 근데 사마천 사기 보면은 북흉노가 진짜 캐고 얘들은 진짜 싸움밖에 모르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남흉노가 더 오히려 정착도 많이 하고 농사 짓고 그랬던 대화인데 막상 발굴해 보니까 북흉노에서 유적밖에 안 나와요. 고분들이. 남흉노는 사실 남흉노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 무덤인데 글자로 남흉노 출신 누구다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인가 보네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되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요. 아마 이거 방송 나갈 때쯤이면 이제 결정됐을 텐데 올해 7월 말에 부산에서 세계 유네스코 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몽골이 등재 신청 올린 게 바로 흉노의 고분들을 올렸어요. 몽골에 있는. 왜냐면 실제로 흉노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북흉노밖에 안 나와요. 남흉노는 실체가 없어요. 한나라 무덤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중국 건지 남흉노인지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글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 지역 사는 중국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몽골이 현재 몽골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흉노의 귀족, 왕족 고분들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했고 다 통과됐어요. 거의 된다고 봐야 되는데 갑자기 중국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어요. 흉노는 중국도 있다고. 근데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데 한나라 무덤인데 봤더니만 이름이 남흉노인 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걸 들어서 흉노는 중국과 몽골이 공유하고 흉노는 나중에 중국으로 왔기 때문에 몽골의 단독 등재는 안 된다라고 계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흉노는 계속해서 그냥 그 북흉노밖에 없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중국으로 귀화해서 살았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역사 기록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귀화해서 아무것도 구분이 안 간다. 그런 한 줄이 있으면 될 텐데 사마천이 기록을 할 때는 사실 흉노는 바로 자기랑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기록이거든요. 남흉노에 대해서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남흉노는 아마도 흉노가 이제 한나라의 지배한 공격에 항복하면서 일부 세력이 남쪽으로 항복하고 지도자가 이제 항복하면서 주민들이 같이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지도자한테 남흉노 뭐 서무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호를 줘요. 한나라에서. 아마 그래서 그 사람이 한나라 쪽에 묻힐 때는 남흉노 누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사실 투항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걸 흉노의 유적이다 우겨버리면은 복잡하죠 여기가. 예. 남흉노 원래 유적이 있고 남흉노 출신인데 한나라 사람 된 사람이 있고가 있으면 이해할 텐데
텐데 남이흉노라 볼 수 있는 적은 아예 없고 투항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투항한 그 사람들 중에 지도자를 뽑아서 친한 위정자들을 세워놓고 그래, 여기가 흉노야? 쟤네들은 가짜, 쟤네들은 진짜 흉악한 놈들 이렇게 하고서는 살았던 건데 진짜는 유지되고 계속 맞서 싸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마천의 사기 기록이 정반대가 됐어요. 사마천의 사기에는 흉노는 집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대한 성을 막 수십 개씩 만들어 놓고 북흉노들은 근데 원래 그쪽 지역은 조장이라고 그냥 시체를 하늘에 맡기는 뭐 그 새들이 먹고 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는 이렇게 무덤들이 있어요? 원래는 그 전에 없다가 나중에 흉노가 망할 때쯤 되면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중국이 200년 동안 우리 지난 서한 답사 갔을 때 봤었던 한무제 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 흉노 누르고 있는 말 있잖아요. 네. 그게 한무제 때까지 200년 동안 한 고조부터 엄청나게 많은 곡물들 매년 바쳐요. 그러면서 흉노가 그때부터 한나라 흉내를 내서 고분을 깊게 만들기 시작해요. 크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흉노가 원래 작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조장은 아니었고요. 무덤을 작게 만들었었는데 흉노의 무덤 만드는 양식 보면은 딱 중국에서 기술자가 와서 만들어준 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유물들은 중국에서 온 유물들이에요. 명품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진짜 이게 중국이 저는 한무제 보면 무서웠던 게 200년 동안 매년 중국에 공료를 바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대부분 선우하고 귀족들의 결혼시키거든요. 대부분의 선우들은 절반이 하프 차이니스예요. 중국인 엄마가 야 나 말 못하겠다. 야 마차 좀 갖다 다오. 야 내가 어떻게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복을 멈추고 그냥 주는 걸 받다가 그때 한무제 때 갑자기 끊어버리고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는 어쨌든 의외로 우리 다 알고 있는 역사 중에서 제대로 안 나오는 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알고 있는 게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라는 것들이 우리가 기억해서 그렇고 들어서 그렇지 못 듣고 아예 실체를 모르는 국가들이 역사상으로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말갈도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사기 초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동아시아에서 말갈에 대한 기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한반도잖아요. 삼국사기 초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흔적은 거의 없어요. 말갈은. 그래요? 근데 5세기 이후에 등장하는데 대부분 말갈은 저기 북쪽 만주하고 연해주에서 말갈이 나오고 그 이전까지 있었던 말갈에 대한 기록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보통은 예족, 그러니까 한반도 중부하고 동해안 쪽에 예족을 말갈이라고 통칭하기도 하거든요. 소주민족 같은 느낌이에요. 뭐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습속이나 언어 이런 게 다르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고구려 남하나 이제 신라에 의해서 동화되면서 한반도 중부에서 예라고 하는 실체가 나중에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 그들을 삼국사기에서 이제 말갈이라고 계속 통칭하면서 동북방에 있는 그 말갈이랑 조금 혼동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말갈인 애들이 있어요. 아니 진짜 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누구는 누구와 이렇게 같이 힘을 세력을 합세하고 막 이러니까 말갈, 흉노, 월골 막 도대체 어디에 뭐가 사는지 정말 많이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저기 뭐 좀 말갈 얘기 더 하자면 해서 이제까지 조선시대 정약용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말갈은 거짓말 말갈이다 해서 유의 말갈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삼국사기에 나오는 말갈은 이거는 좀 문제 있다라고 하셨던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반전이 나요.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남한에 말갈 유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서기 5세기 이후에 고구려와 같이 나와요. 고구려 무덤이 나오는데 고구려의 귀족 무덤 바로 옆에 연해주에서 내려온 말갈 무덤이 중도에서 발견됐어요. 춘천 중도에서. 그 당시 고구려가 이 남쪽으로 정발할 때 말갈 부대가 같이 내려온 게 아니냐까지는 나왔으니까 유적이.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그 이전에 서기 1세기부터 4세기 때까지는 뭐 예다 어떤 분은 예맥이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솥 이고 같이 온 그 동료처럼 말갈이 같이 내려와서 파티 맺고 왔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신라 북방의 장인, 거인들 있죠. 그들도 아마 고구려와 발해나 신라와 습속이 달랐던 조금 야만적이어 보이는 그 말갈이라고 하는 족속의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이게 사실 인구 집단을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는 특정한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국주의 이후에 좀 그게 심해진 거 아닌가요? 근데 원래 옛날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국가에서 쟤네들은 흉노라고 이제 부르지만 사실은 그 흉노가 전체가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정체성을 흉노라고 갖고 있었냐?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각각의 그 부족들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었을. 그러니까 기록에 차라리 붉은 머리를 했다, 수염을 많이 길렀다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비슷한 사람들인데 저쪽 지역에 사니까 무슨 족이라고 해버리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도 아랍인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아랍인들도 사실은 다 출신적이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심지어는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우리는 예를 들면 이란 분한테 아랍인이시네 이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뭐라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이제 거잖아. 만약에 이게 오늘날 누군가가 쓴 일기 같은 게 사료가 된다면 이란 분을 보고 아랍인이라고 썼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인도 분을 보고 아랍인이라고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착각.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초원 이모민족들의 명칭, 족장 이름 칸 이름이 제일 빨리 나온다가 한국이에요. 신라 거서관. 그렇죠. 네. 마리간. 간. 네, 간이 그게 칸 그
그 각간에서 계속 나오는데 모든 분들이 그거는 우연일치라고 보시는 분은 없어요. 우연일치일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네. 정작 초원 민족에서는 가장 빨리 나오는 게 유연제국. 신라 이후 나오고 400년 뒤에 나와요. 카간이라는 말이. 그러면은 흉노에서 온 게 아니었는데 흉노는 선우라는 명칭이 붙거든요. 카간이라는 이름이 유행하게 된 동기가 흉노 망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유진남부터 시대 때 모든 국족에서 나온 국가들이 다 선우라는 명칭을 쓰니까 이게 선우가 진부해진 거예요. 그때 유연이 짜잔 하고 나온 게 칸, 그 다음에 돌걸에서 이어지거든요. 근데 신라는 그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통일하는 국가 정도 되는 거대 국가라면 저 한반도에 그것도 저 동쪽 구석에 있는 데에서 쓰이는 말을 왜 갖다 써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미스테리라고요. 모르죠. 또 그렇다고요. 지배층이 또 위쪽에서 왔을 수 이게 있죠. 실제로 신라는 지배층 중에서 일부가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유물도 보면은 초기부터 북방 유물이 많이 보이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북방 흉노계가 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으면은 가설이 성립되는데 그 당시에 흉노는 칸이라는 명칭을 안 썼거든요. 신라 포항 냉수리비에 간지라는 표현이 네. 나오죠. 간이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금성문에 있는 거니까 사실은 뭐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증거죠. 사용했다고 네. 하는. 간지라고 하는 걸 자기들의 정치적인 위호로 쓰거든요. 관등으로. 말씀하신 대로 신라에서 썼는데 어떤 배경으로 썼는지는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정말 무식한 질문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신라에서 쓰였던 간지가 12간지의 간지와 일본에서 쓰는 간지와 간지난 어떠한 간지. 이 연관관계도 없겠죠? 영어계가 지금 안 보여요. 아, 한자는 안 보이시는군요. 똑같아요. 아, 네. 네. 내가 볼 때는 한자. 마리깐, 예, 그죠? 마리깐, 사실 거서관. 이게 너무나 이 언어적으로도 뚜렷하고 모든 언어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유사성을 인지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 동시기에 거서관이건 나올 그 동시기에 칸이라는 명칭이 유라시아에 아직 안 안 나왔다는 나왔는데 거예요. 400년 전 먼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뒤에 이제 앞에 걸 소급해서 썼는지 아니면은 지금 냉수리비가 언제 거죠, 선생님? 냉수리비가 503년. 6세기. 그러니까 뭐 그때 그러면 유연이나 튀르크의 칸을 갖다 놓고 이렇게 소급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 크리스토퍼 베귀드라는 사람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스키타이 계통 문화가 왔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칸 얘기도 같이 하는데 근데 칸은 스키타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록으로 확인되는 명칭이라는 거는 정말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집단의 이름도 이집트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기원전 13세기 후반에 처음 나와요. 근데 지금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집단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집단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구분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그다음에 사료적으로 확인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다른 명칭인 히브리 같은 경우도 되게 여러 종류의 히브리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사실 구분해서 지금은 인식하는 것이 약간의 정설인 것 같아요. 이름이 같다 그래서 아 얘네들은 여기 하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해하는 거는 약간의 어떤 해상도를 떨어뜨리는 시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